2016년 알파고가 바둑 세계 챔피언인 이세돌 구단을 꺾고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컴퓨터는 어떻게 인간을 능가했을까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란 규칙과 데이터를 입력해 정답을 출력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입, 신호등이 녹색이라면 된 길을 건너라. 입, 신호등이 빨간색이라면 된 길을 건너지 마라. 인공지능 또한 초기에는 수많은 조건을 거쳐 결론을 이끌어내는 if then 구조를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 기반 프로그래밍은 수많은 규칙을 사람이 일일이 입력해야 했으며 규칙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추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1980년대 들어 머신러닝이라 부르는 학습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인공지능 분야는 다시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머신러닝이란 말 그대로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이 규칙을 입력하지 않고 그 대신 컴퓨터가 데이터에서 스스로 규칙을 찾아냅니다. 이러한 머신러닝은 수많은 데이터를 이용해 변형에 따른 무수한 변칙까지도 모두 찾아낼 수 있게 되면서 규칙에서 벗어난 결과도 추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머신러닝은 인간의 두뇌 구조를 본뜬 인공신경망이라는 알고리즘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딥러닝은 인간의 두뇌가 작동하는 구조를 본떠 만든 인공신경망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무수히 많은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엄청나게 많은 다이얼이 달린 거대한 수학 구조물과 비슷합니다. 각각의 다이얼은 원하는 출력값이 되도록 가중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모든 데이터가 정답에 가장 가까운 상태를 찾아 더 이상 다이얼을 조절할 필요가 없다면 비로소 학습이 끝나게 됩니다. 이처럼 딥러닝은 기존의 머신러닝에 비해 데이터와 다이얼이 많을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고 더 풍부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은 딥러닝을 이용하여 학습을 통해 도출된 규칙들의 성능을 높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원하는 규칙이 도출될 수 있도록 특정 규칙에 보상을 부여하고 이러한 보상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규칙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자전거 타는 방법을 학습할 때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핸들을 좌우로 흔드는 보상을 부여하고 이러한 보상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여 자전거 타는 방법이라는 규칙을 최적화해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인공지능을 토대로 알파고가 어떻게 바둑 대국을 진행하는지 알아봅시다. 앞서 살펴본 규칙 기반으로 바둑판에서 가능한 모든 수를 계산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고등학생 때 배운 수녀를 사용해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둑판은 가로 세로 19줄, 총 361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61개의 점의 순서대로 그리고 무작위로 바둑을 둔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그 수는 1에서 361까지의 수를 곱한 361 팩토리얼이 됩니다. 361 팩토리얼이라는 수는 10의 768승으로 우주의 원자수가 10의 80승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큰 수이며 지금의 컴퓨터로는 평생을 탐색해도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알파고는 규칙 기반이 아닌 머신러닝을 통한 학습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알파고가 바둑판에 돌을 어디에 놓을지 결정할 수 있도록 사람이 만든 기보를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합니다.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는 KGS라는 바둑 사이트에서 가져왔으며 6단 이상인 고수의 기보만 사용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9단 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러기에는 데이터의 수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규칙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알파고 개발팀은 데이터의 수가 충분하면서 좋은 기보의 수준을 6단으로 설정했습니다. 학습을 마친 알파고는 바둑판의 현재 상태 정보를 입력값으로 했을 때 361개의 바둑칸 중 어디에 돌을 내려놓을지 확률을 계산해 리턴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확도는 57% 정도라고 합니다. 정답을 가려놓고 상대는 어디에 둘 것 같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정답을 맞출 확률이 57%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알파고의 수준은 5단 정도에 불과했는데 그 이유는 알파고가 바둑의 모든 국면을 학습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되지 않은 바둑기사의 전략적인 수를 마주했을 경우 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알파고의 부족한 성능을 높이기 위해 강화 학습을 진행합니다. 알파고는 아직 기보 데이터를 통한 학습으로 인해 도출된 규칙이 부족하므로 앞서 알아본 것처럼 성능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대국하며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실력을 향상하는 보상은 간단합니다. 경기에서 이기면 승리한 측의 모든 수의 점수가 더욱 강화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대국을 진행하면서 알파고는 각 경기의 특정 국면에서 해당 국면 이후에 승리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게 됩니다. 만약 74%라는 확률이 나왔다면 현재 국면 이후에 승리할 확률이 74%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알파고가 강화학습을 진행해도 5단 바둑 기사를 고작 80%로 승리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9단을 훨씬 넘는 세계 챔피언인 이세돌을 꺾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알파고는 검증 작업을 위해 특정 국면 이후에 게임이 끝날 때까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앞서 알아본 것처럼 바둑의 모든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둑의 특정 국면에서 승리 확률이 높은 경우의 수만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단계를 가급적 많이 진행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수는 더 많이 시뮬레이션하고 더 깊게 탐색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알파고는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점수를 계산하여 승리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해도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수를 놓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알파고는 각 시뮬레이션이 종료되면 해당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점수를 부여합니다. 만약 승리했다면 승리한 상태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지금까지 둔 모든 수에 승리 점수 1점, 게임 진행 점수 1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패했다면 게임 진행 점수만 1점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수의 점수를 업데이트한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진행한 수를 다음 수로 선택합니다. 가장 높은 점수가 아니라 가장 많이 진행한 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신뢰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A와 B 중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한다고 해봅시다. A 음식점은 평점이 4.2이며 리뷰 개수가 1000개나 됩니다. 반면 B 음식점은 평점이 4.8로 더 높지만 리뷰 개수가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B 음식점은 리뷰가 몇 개 없다 보니 우연히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리뷰 개수가 훨씬 더 많은 A 음식점을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알파고 또한 최종적으로 가장 많이 진행한 수를 더 신뢰하고 이를 다음 수로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이세돌과 결혼 알파고가 바둑의 수를 결정하는 원리입니다. 이처럼 꼼꼼하게 탐색해 나가는 알파고도 이세돌과의 네 번째 대국에서는 이세돌이 둔 신의 한 수인 78수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알파고는 왜 신의 한 수를 허용하고 말았을까요? 앞서 알파고는 승리할 확률이 높은 수를 시뮬레이션하는 원리라고 이해했는데 이세돌이 둔 신의 한 수 지점의 승리할 확률을 1만 분의 1로 매우 낮게 예측했다고 합니다. 알파고는 설마 그 지점에 둘 줄 몰랐기에 충분히 탐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이상 좋은 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한 수를 두게 됩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상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귀중한 1승을 따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컴퓨터는 인간을 능가하는 지능을 갖게 된 것일까요? 바둑만 놓고 보기에는 자동차가 인간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것을 놀랍게 여기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전히 먼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11월 대중 앞에 등장한 챗GPT는 어떨까요? 챗GPT는 마치 사람처럼, 아니 그 어떤 사람도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해냅니다. 이렇게 챗GPT는 언어 생성 모델인 GPT를 통해 인간의 질문에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언어 생성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기계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번역하는 일인 기계번역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계번역의 발전은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과 마찬가지로 규칙 기반부터 시작했습니다. 언어학자들이 일일이 정의한 규칙을 수십 년간 쌓아 올렸고 당시 기준으로는 이를 통해 높은 품질의 번역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예상할 수 있듯 규칙 기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규칙을 아무리 세워도 언어의 무궁무진한 변화를 결코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제든 신조어가 등장할 수 있고 지금도 수많은 신조어가 등장합니다. 그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 기존의 규칙 기반을 뛰어넘는 통계 기반 기계 번역이 등장합니다. 이 모델은 문장을 단어나 구문 단위로 분할한 다음 이를 번역하고 다시 문장으로 합치는 과정에서 확률적인 방법을 접목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확률적인 방법으로 번역어를 찾아내는 방식은 아무리 완벽하게 단어를 번역해냈다 할지라도 조합한 문장을 보면 어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2010년에 들어서 기계번역은 딥러닝이라고 불리는 인공신경망 기반으로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딥러닝을 통해 문장의 단어나 구문 단위를 넘어서 문장을 통째로 압축해
숫자로 표현한 벡터를 만들어낸 후 이 값으로 다시 번역문을 만듭니다. 각각의 벡터에 해당하는 번역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영문법 책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규칙 기반, 유학을 다녀온 사람은 신경망 기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문법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아무리 공부해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영어 실력을 쌓기는 어렵습니다. 규칙 기반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성능을 내기 어려운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유학을 다녀온 사람은 문법도 모르지만 책을 보면서 술술 번역합니다. 단지 어릴 때 영어로 많이 얘기했을 뿐인데 영어를 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경망 기반은 수많은 문장을 열심히 학습하며 점점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입니다. 신경망 기반 기계번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면 문장을 압축하는 부분은 인코더, 문장을 푸는 부분을 디코더라고 합니다. 한 단어 번역할 때마다 인코더에서 새로운 벡터 값을 만들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단어의 가중치가 책정되어 내려옵니다. 문장의 첫 부분은 인코더에서 I가 중요하다고 보고 가중치를 부여해 나는이라고 번역하며 문장의 끝 부분에서는 끝에 가중치를 매겨 내려보냅니다. 지금까지 언어 생성 모델인 GPT를 이해하기 위해 기계 번역을 알아보았습니다. 언어 생성 모델 GPT는 이러한 기계 번역 모델에서 디코더가 문장을 생성하는 데서 착안되었습니다. 기계 번역 모델이 한국어, 영어 번역을 하는 모델로 입력은 한국어, 출력은 영어로 설정되어 있다면 언어 생성 모델인 GPT는 여기에 입력을 대화, 출력을 응답으로 바꿔서 문장 안에서 다음 단어가 무엇이 나올지 맞추도록 학습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문장을 보면서 오답을 골라냈다면 감점을 주고 정답과의 차이를 보정하여 다시 맞추면서 점점 더 높은 점수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언어 생성 모델이 잘 작동하더라도 아무렇게나 질문을 하면 제대로 응답할 수 없습니다. 언어 생성 모델은 그저 다음 단어를 예측하기 때문에 다음 단어를 제대로 예측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언어 생성 모델인 GPT가 사용자 질문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이 세심하게 정제한 데이터를 통해 강화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간의 기보로 학습했던 알파고가 강화 학습으로 스스로 대국을 두면서 실력을 높인 것처럼 GPT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피드백을 통한 강화 학습을 적용해 대화 기술을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챗GPT는 현재 진행형이며 오늘도 사람들은 궁금한 점을 챗GPT에 물어보고 전문가가 내놓은 듯한 대답에 열광합니다. 마침내 진정한 인공지능의 시대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는 AI 지식이라는 책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책에서는 영상에서 소개된 알파고, 챗GPT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및 추천 알고리즘 등에 대한 AI 지식을 소개합니다. 우리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던 컴퓨터가 사실은 언어를 숫자로 바꿔 확률을 계산할 뿐이란 점에 실망한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명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우리 뇌도 신경간 연결과 시냅스 세기를 조작하기만 할 뿐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은 인간의 두뇌가 이해하는 방식과 다를 바 없는데 왜 컴퓨터는 진정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체하게 될까요? 이에 대한 책의 저자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당신을 대체할 뿐이죠.